일본에서는 파파카츠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직업은 젊은 여성들이 나이 많은 남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을 달래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때로는 단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이러한 관계는 오직 금전적인 기반 위에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큰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후회할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은 여대생이 아르바이트로 파파카츠를 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이제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이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 도쿄 분쿄구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키쿠치 나츠미로 2000년 토치기현 토치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여운 외모와 항상 미소를 띤 얼굴로 주목받았습니다. 2018년 18살이 된 나츠미는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도쿄 분쿄구에 있는 니혼 약과대학에 합격해 6년제 약학과 1학년 학생이 되었습니다. 나츠미는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캠퍼스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나츠미는 평소에 다양한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달 며칠은 게임센터에 가서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츠미는 모바일 게임도 좋아했는데 특히 중국 회사가 만든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슈팅 게임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 게임은 2017년 일본 시장에 출시되어 큰 인기를 얻었고 일본 슈팅 게임 부문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나츠미는 한 남성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트위터를 팔로우하며 게임 외에도 밀접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고 거의 모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교류는 온라인에만 국한되었고 현실에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2018년 11월 두 사람은 현실에서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고 나츠미는 이를 매우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날은 그녀의 생애 마지막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가을이 끝나더간 시기로 기온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날 도쿄 분쿄구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52살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자신의 딸이 11월 20일에 한 남성과 만나기 위해 외출한 이후 실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딸과의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빨리 조사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 실종된 여성이 바로 나츠미였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장녀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평범했으며 아버지는 프리랜서였고 어머니는 병원 직원이었습니다. 나츠미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어머니는 나츠미와 남동생을 데리고 토치기현 남부의 토치기시에서 도쿄로 이사했습니다. 나츠미는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각자의 미래 직업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직업에 영향을 받았는지 나츠미는 점점 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환자를 돕는 일이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츠미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우과대학에 진학하여 미래의 의학 분야에서 일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 그녀는 학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녀는 좋은 성적을 거두어 도쿄에 있는 니혼 약과대학에 성공적으로 입학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18살의 나츠미는 집을 떠나 도쿄 가츠시카쿠에 혼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다니는 대학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나츠미의 아버지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비록 그는 아내와 이혼했지만 여전히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했으며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녀들도 자주 그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나츠미는 그의 첫 아이였기 때문에 그는 나츠미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딸이 휴대전화를 가지게 된 후 키쿠치 씨는 거의 매일 딸과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나츠미가 도쿄로 대학을 가고 가츠시카구 아파트에서 혼자 살게 되었어도 두 사람의 연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츠미가 아파트에 입주한 첫날
그녀는 방의 배치를 사진으로 찍어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평소 수업이 없을 때 아파트에서 베이킹 기술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츠미는 매번 쿠키를 구울 때마다 사진을 찍어 아버지에게 공유했습니다. 키쿠치 씨도 일이 바쁘지 않을 때 도쿄로 딸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보통 며칠 동안 머물며 딸과 함께 도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키쿠치 씨는 경찰에게 11월 19일 오전 11시에 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내용은 미안해요. 어제 친구 집에서 잤어요. 다음에 전화할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자 말미에는 개구리와 하트 이모티콘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귀여웠습니다. 전날 아버지가 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딸이 받지 않았고 나츠미는 아버지에게 문자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키쿠치 씨는 이 메시지를 받은 후 딸이 바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즉시 답장하지 않고 나중에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키쿠치 씨는 딸에게 몇 개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딸을 그리워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딸에게 일이 잘 해결되었는지 전화통화가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키쿠치 씨는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약간 화가 나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딸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이때 키쿠치 씨는 걱정이 되어 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집에 돌아왔는지 물어봤습니다. 나츠미의 어머니는 전 남편의 전화를 받고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눈 후 즉시 딸이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가서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딸의 아파트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아파트 관리인에게 딸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관리인은 나츠미가 11월 20일 아침에 학교에 간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츠미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키쿠치 씨와 전처는 딸이 가출했을까봐 매우 걱정이 되어 관리인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받아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방안은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물건이 없어지거나 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충전기도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츠미를 잘 아는 두 사람은 만약 딸이 오랜 시간 외출할 계획이었다면 반드시 휴대전화 충전기를 챙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날이 지나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두 사람은 더욱 걱정이 되어 즉시 딸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대학에서 두 사람은 나츠미의 교수미를 찾아가 지난 이틀 동안 딸이 학교에 나왔는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나츠미가 11월 20일 오후 3시에 수업을 마친 후 학교를 떠났으며 그 이후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동급생은 나츠미가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어떤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했지만 그 남자가 누구인지 나츠미가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나츠미의 부모님은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딸이 친구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를 당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키쿠치 씨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쿄 분쿄구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니혼 약과대학 주변의 역과 도로를 수색하고 그 길을 따라 사는 주민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나츠미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나츠미의 부모님은 나츠미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담긴 전단지를 제작하여 나츠미가 갈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배포했습니다. 그들은 목격자를 찾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나츠미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여자친구가 11월 20일 오후 9시경 두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몸 괜찮아? 지금 뭐하고 있어? 보고 싶어? 바빠? 또 노래를 부르고 영화를 보고 싶어. 잘 자. 안녕. 이었습니다. 나츠미의 남자친구는 이것이 마지막 연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나츠미가 그날 오후에 어떤 남자를 만나러 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여자친구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츠미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시간은 11월 20일 오후 11시였으며 그 이후로 신호가 끊겼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사라진 장소는 도쿄가 아니라 이바라키현 남부의 카미스시였습니다. 그곳은 나츠미가 다니는 대학에서 84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츠미가 그날 외출한 목적지는 아마도 그곳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다양한 단서를 종합하여 나츠미의 그날 이동 경로를 복원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나츠미는 수업을 마친 후 학교를 떠나 북쪽으로 8.2km 떨어진 아다치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야세역에서 치요다선 지하철을 탔습니다. 중간에 2번 환승을 거쳐 소부온선에 탑승한 후 동쪽으로 이동하여 이바라키현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36분, 나츠미는 가시마 진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남쪽 출구로 나와 택시 승강장으로 갔습니다. 7분 후인 오후 5시 43분, 나츠미는 A씨의 택시를 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찾아냈고 그는 나츠미가 그날 저녁에 차에 탔지만 구체적인 목적지는 말하지 않고 남쪽으로 카미스시 방향으로 가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차가 카미스시 경내 124번 국도로 들어서고 한 가구장식 가게를 지나려 할 때 나츠미는 운전기사에게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동쪽으로 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녁 6시경 A씨의 택시는 한 패밀리마트 앞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나츠미는 2,800엔, 약 23,000원의 요금을 지불한 후 그곳에서 내렸습니다. 그곳은 가시마 진구역 남쪽에서 7.8km 떨어진 곳으로 나츠미의 학교에서 82km 떨어져 있습니다. A씨의 기억에 따르면 나츠미는 차에 타는 동안 내내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손가락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자주 두드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보였고 매우 빈번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가 이상하게 여긴 것은 나츠미가 내린 후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길을 따라 동쪽으로 계속 걸어갔다는 점입니다. 이후 그녀는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편의점 밖의 감시카메라 영상을 확인했고 정말로 나츠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A씨가 말한 것과 거의 같았습니다. 경찰은 나츠미의 최종 목적지가 근처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카미스시 주변에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35살 남성인 히로세 코이치가 경찰의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카시마시에서 일하는 건축 자재회사 직원으로 카시마시 니초메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곳은 패밀리마트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히로세는 2번 체포된 전력이 있으며 그중 한 번은 1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히로세는 트위터에서 치바현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금전으로 유혹해 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이 일이 여고생의 가족에게 발각되어 신고를 통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히로세는 체포되어 50만엔, 약 427만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히로세는 경찰에게 자신이 나츠미를 알고 있으며 11월 20일에 나츠미를 만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만났습니다. 이 편의점은 패밀리마트 동쪽에 있으며 두 곳은 200m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후 히로세는 자신의 K카를 타고 나츠미를 집으로 데려갔으며 차로 불과 2분 거리였습니다. 히로세는 자신과 나츠미가 모두 모바일 게임을 좋아했으며 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트위터를 팔로우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츠미는 학비와 생활비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으며 아르바이트를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히로세는 데이트를 통해 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나츠미에게 만남을 제안했으며 나츠미는 남자친구 몰래 히로세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히로세는 그날 나츠미가 자신의 집에 2시간 동안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8시쯤 히로세는 나츠미의 요청에 따라 그녀를 근처의 큰 도로에 내려주었습니다. 이후 나츠미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히로세의 집까지의 경로를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히로세는 공원의 북쪽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2층 건물로 각 층에는 3가구가 있었으며 아파트 왼쪽의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히로세의 집은 2층 203호였습니다. 아파트 근처의 한 주민은 11월 20일 저녁 8시쯤 한 젊은 여성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며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여성의 체형과 외모는 실종된 나츠미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그날 저녁 나츠미가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리며 히로세의 집 위치를 물어봤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 이웃은 나츠미의 표정이 이상해 보였고 무언가에 화가 난 것 같아 바로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무슨 일로 히로세를 찾는지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츠미는 이 주민에게 자신과 히로세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으며
히로세가 근처에 살고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주민은 상황을 이해한 후 혼자 있는 나츠미가 안타깝고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 히로세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히로세가 사는 아파트의 101호 거주자는 그날 밤 9시경 나츠미가 화가 난 채로 2층으로 올라가 히로세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울고 있었고 한참 후에야 히로세가 문을 열었습니다. 몇 분 후 두 사람은 함께 내려왔고 히로세는 자신의 은색 케이카를 타고 나츠미와 함께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경찰은 조사 끝에 나츠미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히로세임을 확인했으며 히로세가 유력한 용의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아직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달 후 경찰은 다시 한번 히로세를 신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히로세의 진술이 이전과 다소 달랐지만 여전히 나츠미의 실종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히로세는 자신과 나츠미 사이에 30만엔, 약 256만 원의 금전적 분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데이트 대금이었지만 히로세는 이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8시경 그는 차로 나츠미를 큰 도로로 데려갔고 나츠미는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도 그날 밤 9시에 나츠미는 혼자서 히로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히로세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속여 근처 ATM에서 돈을 찾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나츠미는 다시 차에 올라탔고 가는 도중 히로세는 나츠미를 차에서 내리게 했으며 그곳은 그의 집에서 상당히 먼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츠미가 다시 돌아와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던 중 한 주민이 제공한 단서가 경찰의 주목을 받았고 사건 수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주민은 집에서 TV를 보다 나츠미에 관한 뉴스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2달 전 집 근처 들판에서 발견한 핑크색 코트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 코트가 뉴스에서 말한 여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핑크색 코트를 발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이 단서를 바탕으로 나츠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그 코트가 나츠미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나츠미는 그날 오후 학교를 떠날 때 이 핑크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나츠미가 실종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고 버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35살의 히로세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경찰은 다시 히로세를 불러 신문하고 그에게 핑크색 코트를 발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히로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결국 나츠미를 자신이 해쳤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후 히로세는 사건 당일의 경과를 자백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9시경 나츠미는 다시 그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히로세가 문을 열자 나츠미는 휴대전화로 그의 얼굴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츠미는 히로세에게 약속된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의 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히로세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에게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히로세는 나츠미가 실제로 그렇게 할까봐 두려워하며 곧바로 근처 ATM에서 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길을 가는 동안 나츠미는 계속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히로세는 매우 겁이 나서 그녀를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예상치 못하게도 히로세는 손으로 너무 오래 입을 막았고 그 결과 나츠미는 숨을 쉬지 못하게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히로세는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웠지만 침착함을 되찾은 후 차를 몰고 외딴 들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구덩이를 파고 나츠미를 그 안에 묻었습니다. 히로세의 자백에 따라 경찰은 다음날 새벽 1시 30분에 카미스시 수다의 한 들판에서 나츠미의 시신을 발굴했습니다. 그녀는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고 시신은 약간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 나츠미의 몸에 명확한 외상은 없었고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발견된 장소는 히로세의 집에서 동남쪽으로 13.6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날 경찰은 히로세를 공식적으로 체포했습니다. 히로세는 1983년 2월 이바라키현 남부의 츠치우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남매 중 둘째였고 사건 당시 그의 나이는 35살이었습니다. 히로세의 가정은 가난했고 아버지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항상 임시직을 전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직업이 없었고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 외에도
남편의 어머니까지 돌봤습니다. 어머니는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웃의 빨래를 도와주며 약간의 수입을 벌기도 했습니다. 히로세가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그는 가족과 함께 우시쿠시로 이사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히로세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가정 환경 때문에 히로세는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고 매우 조용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는 주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학교에 대한 반감이 생겼습니다. 히로세는 학교에 가기 싫어서 어머니와 할머니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히로세는 여전히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그는 비디오 게임에 빠져서 게임 속 캐릭터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16살의 히로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일을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슈퍼마켓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공사장에서 짐을 나르는 등 다양한 임시직을 전전했습니다. 이런 생활은 2017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34살이 된 그 해에 그는 여학생을 괴롭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벌금을 낸 후 우시쿠시의 집을 떠나 혼자서 카미스시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범죄 전력을 숨기고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5달 전 히로세는 카시마시의 한 건축자재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히로세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다양한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포켓몬이었습니다. 어느 날 히로세는 나이브스 아웃을 플레이하다가 게임 팀원인 18살의 나츠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게임 외의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히로세는 게임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젊은 여성을 만나 데이트 거래를 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우리가 처음에 언급한 파파카치였습니다. 피해자가 만 20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사건에 대해 정보를 많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6시경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후 히로세는 나츠미가 자신의 집 위치를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나츠미에게 안대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나츠미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히로세의 요구에 따라 안대를 썼습니다. 두 사람은 집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고 밤 8시가 되자 히로세는 나츠미에게 자신이 그녀를 근처 역까지 데려다 주고 나서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나츠미는 다시 눈이 가려진 채 차에 올랐고 들판으로 데려가졌습니다. 히로세는 그곳에서 자신이 돈을 지불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고 나츠미를 그 자리에 남겨둔 채 집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나츠미는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돈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돈을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츠미는 기억과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을 의지해 처음 히로세와 만났던 세븐일레븐 편의점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주민들에게 히로세의 주소를 물어보며 찾아갔습니다. 결국 나츠미는 한 주민이 제공한 주소를 통해 히로세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밤 9시, 나츠미는 다시 히로세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히로세를 만난 나츠미는 그가 또다시 약속을 어길까 걱정이 되어 휴대전화로 히로세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츠미의 위협에 히로세는 근처 ATM으로 데려가 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히로세는 여전히 돈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길에서 다시 다툼을 벌였고 그 후 나츠미는 살해당했습니다. 히로세는 나츠미를 외딴 들판에 묻고 나츠미의 옷은 들판의 다른 곳에 흩어지게 버렸습니다. 나츠미의 휴대전화도 강에 버렸습니다. 히로세가 일하던 건축자재 회사의 사장은 사건 전 히로세가 돈이 필요하다며 월급을 미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히로세는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사장은 히로세가 그날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다치게 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며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 출근한 히로세의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또 다른 떠도는 이야기에 따르면 나츠미와 히로세의 금전적인 분쟁은 파파카치와 관련이 없으며 두 사람은 같은 모바일 게임의 친구였습니다. 나츠미는 이 게임의 베테랑 플레이어로 많은 게임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이 게임을 처음 시작한 히로세의 관심을 끌었고 그는 30만 엔을 지불하고 나츠미의 게임 계정을 구매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나츠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학비를 벌기 위해 계정을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만나기로 했고 나츠미는 히로세의 집에서 게임 계정을 그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나츠미가 예상치 못한 것은 히로세가 돈을 지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해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발생 후 대중의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히로세와 가나가와 마사히로라는 사형수가 중학교 동창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2008년 3월 가나가와 마사히로는 츠치우라 연쇄 살인 사건에서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두 범죄자가 같은 반 친구였다는 점은 일본 사건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후 이 사건은 도쿄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히로세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정에서 경찰은 피고인 히로세가 체격의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은 행위가 매우 악질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히로세는 나츠미를 속여 거래 대금을 회피하려 했으며 이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세 히로세가 피해자 나츠미와 금전적인 분쟁은 있었지만 히로세에게는 고의로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단지 나츠미가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그녀의 입과 코를 막았을 뿐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변론했습니다. 이후 히로세가 나츠미를 땅에 묻은 것은 그가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그는 공포에 휩싸여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쿄 지방법원의 심리를 거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히로세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4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피해자와 히로세가 만난 이후에 벌어진 일은 모두 히로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신뢰성이 의심됩니다.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히로세가 정말로 실수로 피해자를 죽게 했는지 여부는 아마도 그 자신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사건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